그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사진 촬영 허락하라. 열장. 사진 촬영. 사진 촬영. 네, 그날, 네, 사진 촬영 허락하라. 사진 촬영 금지 웬 말이냐? 맞으지, 그죠? 사진 웬 말이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 촬영 금지. 직권남용이다, 이놈아, 나쁜 놈아. 직권남용이라고 열장 썼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창관인을 또 다 나가라 그랬잖아, 그죠? 창관인 허용해라. 네? 창관인 허용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창관인 허용하라고, 아까처럼 나머지는 이제 이름 써가지고 부정선거 재선거 넣었지만, 이용은 나쁜 놈, 이용은 사표내라, 이용은 집에 가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하여튼 저희들은 무조건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모르지. 그리고 아까 이용우라는 또 제가 어저께 읽어줬는데 그분이 내용 증명으로 해서 정식으로 그 팽절차 해가지고 돈 3,700원 내가지고 정식으로 이용우한테 편지 보냈습니다. 너 지금 뭐 공산주의 독재국가에 사느냐, 장난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웃기게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싸우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게 선관위 악마하고 싸우는데, 지금처럼 계속 충주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통영에서 왜냐면 다 나가 사진 찍고 나면 세는지 안 세는지도 몰라. 자기들이 세니까. 요번에도 한 7만 장 세거든요. 7만 장 세는데, 아이고 지난번에 44표를 줬는데요, 요번에 42표. 당락은 전혀 영향 없습니다. 집에 가세요. 2시간만 세우고 집에 가. 그 창원, 그 다음에 뭐 동대문구, 서대문구 쭉 가다가 100군데 우리가 다 줘. 왜냐? 다 집에 가고 자기들끼리만 세니까. 근데 누가 두드려 펼 수도 없고, 망가져서 그냥 5층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군대식으로 그냥 수류탄으로 다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 뭐,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현실적으로. 그리고 나면은 남는 데가 결국은 여기 올림픽공원에 247만 장. 이거 갖고 쇼부쳐야 돼. 아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상로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 토론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토론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토론거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발제를 하겠다는 거,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께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재헌절 날 연휴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자, 그러면 결산을 하자는 겁니다. 결산. 자, 재헌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사람이 많이 모였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힘당의 대표 장동혁이가 굉장히 스타가 됐다. 이거 자신이 있어졌다. 그리고 할 말 다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국힘당의 의원이 100여 명이 넘는데 장동혁이를 따라온 사람이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박대출 의원, 김민전 의원, 그 다음에 김태규 의원, 또 누구 한 사람인가, 이렇게 누구요? 예? 안철수도 왔다 갔어요? 예. 네. 예. 그래서 한 몇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구체적인 사람을 말하면 그분이 저를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분 나쁜 것과 사실은 분명히 밝혀야 돼요. 제 후배 이진숙이라고 있습니다. 이진숙이 제일 처음에 6월 3일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두세 번 왔다 갔어요. 그때 왔을 때도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 장동혁 대표가 인천이죠. 인천, 부산, 여기 와서 이제 막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동혁 대표, 당 대표가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막 할 때 같이 동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더불어민주당 같았으면 국회의원 다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장동혁 씨가 부정선거라고 막 외치네. 내가 거기 따라가면 나는 찍히는 거야. 누구한테? 시진핑한테 찍히는 거야. 장동혁 씨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제 장동혁이 시진핑한테 찍혔어. 이제 장동혁이가 사는 사람들은 그래, 장동혁이 배신할 거다. 미안하지만 장동혁이 배신할 수 없습니다. 왜? 배신해봐야 시진핑이가 다시 안 받아줘요. 이제 그 양반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자, 이 장동혁이가 이렇게 막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앞장섰을 때 장동혁이하고 같이 오면 자기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타난 거예요. 왜?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도 성공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계속 시진핑의 눈치를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준석이를 비롯한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다행스럽게 장동혁 대표예요. 대표가 이제 앞장섰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압박하자는 겁니다. 너 후배 압박하여, 야, 너 이준석이 뭐하고 자빠졌어? 왜 안 나오는 거야? 예? 너 이런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지역구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안 나와? 너 아직도 시진핑의 눈치를 보고 있어? 넌 나쁜 사람이야.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왜 못 나오냐?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장동혁이가 부정선거 외치고 나왔을 때 옆에서 같이 막 해주면 자기도 인기 좋아지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는, 일부러 못 나타나는 거예요. 왜? 같이 지켜버릴까봐, 같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 편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번 올림픽 재연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다. 누가 제대로 강을 건너는지, 누가 아직도 엔추파도스인지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엔추파도스, 여기 오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표 줬잖아요. 우리 표를 받아놓고 지금 시진핑 눈치를 보고 있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발제입니다. 여기 오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을 압박하자!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압박하느냐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따 토론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대충 시청률이 좋았으므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아, 잠깐만. 우리 저한테 오늘 아주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귀하신 분인데, 이 투표지 있잖아요. 투표지, 사전투표지, 본투표에 대해서 본인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우리 전문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잠깐 나오셔겠냐? 괜찮아, 소개도 하고. 빨리 나오세요. 전문가인데. 그 쉽게 혼자만 알지 말고 천천히 쉽게. 관객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로 총선에 안전사고 제가 예방을 위해 단체 달리기나 산동 킥보드 이용은 제한되며 자전거는 적정속도로 주행해 주시고 위험한 무기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캐치볼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수 있는 선거에 자제해 주시기 투표지를 바랍니다. 보니까 아울러 공원 산책로에서는 제가 그 산책로를 생활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TMC 340이라는 프린터에서 나온 투표지하고 흡연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지정된 흡연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원 내부로는 프린터에서 오토바이 나오는 출입이 거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인쇄기에서 찍혀서 나오는 거하고 많이 지정된 다르고요. 도달전을 이용해 주시고 제가 투표증이 세기는 그렇습니다. 수거해 주시기 그리고 바랍니다. 사이로 때 총선 넷째, 때 반려견과 그 산책할 투표지 같은 때에는 거는 목줄을 착용해 주시고 운전의 경우 인마개를 반드시 착용해 투표지 주시기 자체가 바랍니다. 우리가 유권자가 찍은 투표지가 아니고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섯째, 어느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찍어서 나온 투표지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여섯째, 음악이나 그리고 라디오를 종이 자체도 제가 선거에 들어갔을 때는 종이 두께 자체가 100g에서 국회에 있는 투표지는 125조지로 제가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안민석 지역구 오산에 있는 투표지 같은 경우는 까맣게 줄간 그 투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7,000장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투표지는 그 인쇄를 할 때 벌레가 들어가서 불안기타하고
그 판에 묻어서 찢겨서 나오는 투표지거든요. 그런 투표지가 7,000장 이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투표지를 이의 신청 없이 다 유의표가 됐다는 게 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영등포 같은 경우에 투표지가 종이가 두껍다고 얘기를 일단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재검표를 들어갔는데 종이를 100g으로 전부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증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장 묶음이 돼 있잖아요. 100장 묶음이 돼 있는데 10장 정도는 밤으로 딱 접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신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누가 유권자가 찍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투표지를 우리가 접든지 안 접든지 유권자가 3,00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3,000장이 통 안에 들어가면 맨 밑에 하중을 받는 게 22kg 정도 나옵니다, 무게가. 그리고 중간에는 10kg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종이가 20kg가 돼 있는데 그게 안 구겨질 리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투표지를 보면은 전부 다 신권 다버렸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종이를 반을 여기 딱 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뒤에가 다 터지는 거거든요. 종이는 나무결이라서 다 터집니다. 보관이 안 돼요. 절대로 보관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투표지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좌우 여백이라고 돼 있는, 내가 여백이라고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 재검표장에서 내가 발견한 건데, 이 TMC 340이라는 프린터에서는 이 규격이 100으로 딱 고정이 돼 있어 갖고 옆에 가이드에 실리콘으로 쏴져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100이 나오면 좌우 여백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 당시에 발견한 거는, 좌우로 여백이 돼 있을 때 좌우로 여백이 다르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나온 거는 재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재단에서는 종이를 바람을 넣어서 종이를 추려서 재단기에 넣고 발로 밟아서 재단을 하는 거거든요. 3,000kg의 무게를 갖고 압력을 밟아서 넣는 거기 때문에 종이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업자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 여백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가 순번대로 잘라지는 거고. 그리고 또 노란 그 고무 투표지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관위에서 뭐라고 해명했냐면, 봉투에 붙어 있는 투표지 안에 그 풀이 나와서 붙었다고 해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거짓말이고요. 거기에 내가 확인한 그 풀은 덴놀이 풀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NCR 풀이라고 해요. 원래 원칙은 NCR 풀인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덴놀이 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재단했을 때 칼날에서 붙어서 나오는 투표지거든요. 근데 칼날에서 일정하게 자르면 거기에 노란 풀이 조금씩 묻어서 고무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칼날 뒤편에는 이 종이를 자르잖아요. 그 풀이 묻어서 이제 그 지문과 함께 이렇게 검게 묻어가 쭉쭉 붙어다닙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전자개표기에 이 투표를 한다 그러면 이 풀이 붙어서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붙어가지고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거를 확인한 게 어디냐면은 영등포였어요. 영등포에서 그거를 황교안 대표하고 내가 같이 들어가서, 황교안 대표도 옆에 계셨고요. 그분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개표를 하시는 분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뭘 막 털어요. 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를 하고 모든 일을 다 종이 관련한 일을 한 40년 넘게 해왔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투표지를 딱 추렸는데 뭐가 펄럭펄럭 튀어나왔어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수정을 시키고 그 투표지를 꺼내봤어요. 근데 거기에 아니나 다를까 투표지에 노란 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유권자가 찍은 투표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대법관한테 그때가 누구예요? 대법관이 노태학이 아닌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내가 그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분이 다 유의표로 인정을 했어요. 그 패드를 전부 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기표도장, 우리가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네모칸이 있어요. 네모칸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 찍어도 똑같이 찍을 수가 없죠. 똑같이 찍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기표도장을 찍을 때 사람이 일정하게 찍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일정하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표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일정하게 찍혀있는 표들이. 그리고 이제 그 기표 도장에 사람이 찍을 수 있는 저기 투표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식이냐면 누군가가 그려서 투표지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그 인자를 이렇게 그려놓고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찍어서 콤파스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사진을 찍어서 랜덤으로 돌려서 인쇄기에서 찍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 핸드폰에 보면 그런 투표지가 가짜라는 게 사람이 찍은 게 아닌 투표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투표지가 유효표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 투표지는 선관위가 판례로 만들어 놔서 아무리 잘못된 가짜 투표지가 있어도 판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재검표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구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면 지금은 이게 이제 황도수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이게 재검표는 종류가 되게 많잖아, 그죠? 제일 먼저 한 분이 우리 민경우 의원이에요.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에다가 단심이야. 그러니까 딱 그 표 열 때 대법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심판해야 되니까 이 종이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요번에 충주시라든가 요번에 저희들이 내일 모레 다음 주에 하는 통영 같은 경우는 심판이 없어. 판사가 없어.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어.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고 요번에 간 게 경상남도 그 청관위원장이 세가지고 종이가 맞다 몇 장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지, 그죠? 여기는 지금 핸드볼 경기장은 247만 장인데 여기는 판사는 없지만 이건 만약 저희들이 한다면 이제 특검이 하잖아, 그죠? 검사가 지금 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하나 물어보려는 거는 그게 종이가 아까처럼 충주는 13만 장이었는데 통영은 약 한 7만 장 돼요. 인구수가 다르니까. 근데 여기는 무려 247만 장이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음에 또 오실 때는 지금도 얘기하셔도 되는데 종이수가 무지하게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이상로 박사님한테 하면 요 세는 사람이 일개 준대. 선관위도 얘기했어. 한 400명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400명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돼? 아니면 이제 우리가 현미경을 갖고 들어가든가 뭐 그런 얘기는 다 할 텐데, 그래서 다음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써서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해서 실제로 테스트도 하고 해서 빨리빨리 들어가. 247만 장 많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현미경 들이대면서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건 확실하다, 이거는 인쇄소에서 나온 가짜 투표지가 확실하다, 그런 거를 교재를 해서 잘 갖고 있도록 하고. 잠깐만 코멘트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전 투표지 나온 거고 당일 투표지를 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게 TMC 340 프린트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디지털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인쇄소에서 나온 건지 확인이 금방 가능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인쇄는 망점이 있어요. 점막이 있습니다. 그 프린터 같은 경우는 쫙 들어가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잖아요. 청이 지나가고 청적황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뿌려주는 거거든요. 뿌려주면서 망점에 찍히는 거예요. 찍혀서 글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인쇄에서는 판에다 입력이 돼 있어서 그거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다 보니까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근데 그거를 여기에서
우리 유권자가 찍어 있는데 찍은 투표지가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오염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재검표를 할 때 숫자만 세는 건 재검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제가 재검표를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숫자 세는 거는 거의 다 맞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숫자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게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본드가 완전히 두껍게 떡이 돼서 이게 아예 안 떨어져요. 투표지가 안 넘어가는데 전자개표기에 들어가면서 그 숫자가 바뀌잖아요. 그 숫자가 그 1년 번호가 있으니까 숫자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장이 완전히 붙었어요.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떡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숫자가 다 카운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누군가 통합선거 명부에 명부가 있다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통합선거에 명부가 없으니까 확인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올궁에 있는 투표지는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재검표를 한다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바꿨다 그러면 찾기가 엄청 힘들 거예요. 엄청 힘들 거고 유권자가 찍은 투표지하고 누군가가 갖다 넣었다 그러면 금방 발견하겠죠. 저 같은 사람은 종이 두께 손으로 이거 누구 뭐 게지 같은 건 안 만져봐도 돼요. 저 같은 게 만지면 금방 확인이 돼요. 몇 g인지 플러스로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투표지가 만약에 그 정상대로 다 바꿔져 있다 그러면 찾기가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전문가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확실히 저기를 다 회의를 해서 논의한 다음에 이런 투표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거를 판단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나오시기 어려운 우리 인쇄업체 사장이 모셨는데 다른 거 물어볼 거 있습니까? 인쇄와 관련 선거 투표지와 관련해서 없으면 넘어가죠. 잠깐만, 이런 분이 이상로 박사랑 같이 올궁 과학검증단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발이 투표지라고 있어요. 이발이 투표지라는 게 재단에서 나오는 재단목에서 재단을 잘라가지고 맨 밑에 칼날이 뭉거졌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했을 때 이발이가 생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천장이 한 7개평 정도밖에 안 돼요. 천장이 그러면 6개를 안 치고 4개를 안 치면 사력이 있어요. 24,000장이 나오고 한 칼에 24,000장이 나와요. 그 와중에 잘라지는 과정에 그런 이발이 투표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선관위에서 해명은 뭐냐면 이 봉투 있잖아요. 그 관내 사전 투표할 때 봉투에서 넣잖아요. 그거 탁탁 쳐서 여기 카팅을 하거든요. 선관위에서 제가 개표할 때. 근데 내가 얘기했던 거는 규격이 100이고 내가 재봤을 때 102mm인가 103mm 같은 그 자료대에 잰 게 있어요. 지금도 거기 있을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데 그 규격이 내가 쟀을 때 직경 판사한테 쟀을 때 여기가 100이었어요. 안 잘라진 데는 100이고 그 이발이 나온 분은 102mm인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선관위가 해명을 못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는 카팅을 내면 100인데 카팅이 잘라지면 2mm가 작으면 98mm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100이에요. 그건 가짜잖아요. 분명히 가짜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투표지가 한 장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하나가 불량품이 아니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과정 몇만 장, 몇십만 장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한두 장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럼 재단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천장 놓고 잘라요. 칼을 새로 갈아서 잘라. 그럼 몇 칼 자르다 보면 이제 칼을 높이를 손으로 수동으로 맞추거든요. 맞춰서 칼날 높이를 맞춘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100%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인데 이 재단목이라는 데가 이런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계속 칼로 늘리면 여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부분이 약간 틈이라도 지면 여기가 이발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한 장 나왔다고 한 장이 아니라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지가 만들어진 거는 전부 다 가짜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좌우 여백 있는 거를 내가 거기에 이 재검표할 때 판단님한테도 내가 천대엽 천대엽이죠. 그분하고 이번에 판사 주인공은 그분인데 그 대법관한테 가서 이거는 유권자가 찍은 투표지가 아니고 누군가의 만들어진 투표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듣겠다고 그냥 거기를 돌려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진짜 그 한 가지만 일만 해봐서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50년, 60년 이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다 한 가지 일만 한 사람 말고 여러 가지를 합해서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는 게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예.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자세히 이야기하면 한 20-30% 이해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 아니고 부탁의 말씀입니다. 자살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게 제 감사합니다. 부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투표지가 나왔을 적에 네. 그 판사가 판단하다 그냥 넘어갈 것이냐, 우리가 수긍을 해, 그냥 그때 당시에 그렇게 나왔을 적에는 개표를 중지시키고 스톱을 시켜서 그 허지를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투표지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투표지를 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 이의 신청을 다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선관위 자체에서 판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투표도 다 유효표가 된다 해가지고 판례를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거를 판례로 만들어져 있는 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나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박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수고했었습니다. 또 다시 만날 거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립니다. 지금 말씀이, 그거 개표할 때, 왜 이의를 못 거느냐라고 말씀하시네. 저는 이제 올궁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이 유치권이라고 그래, 유치권. 딱 찾고, 이거 우리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준 문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동원할 거예요. 일개 대대병력을. 247만 표를 전수검사합니다. 전수검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는 이렇게 검사합니다. 광학팀을 그러니까 이 눕배나 확대경을 가지고 또는 현미경을 가지고 있는 지금 제가 이 현미경을 자꾸 사고 광학기기를 사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일단 투표를 예를 A 후보 몇 표를 세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광학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앱슨 프로듀스에 나온 건지 아니면 인쇄소스에 나온 건지를 광학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팀장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국회가 하든 특검이 하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나 특검이 하면 합법적인 거예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내가 맡겠다고 해서 이걸 하면 광학검사를 먼저 한다. 다 230일 전수 광학검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쇄소에서 나온 건지 앱슨 프린트에서 나온 건지를 해서 분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짜, 이거는 진짜로 일단 첫 번째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에서 카운트를 하고 가짜에서 카운트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A 후보는 진짜에서 몇 표를 얻었고 가짜에서 몇 표를 얻었다. B 후보는 진짜에서 얼마를 얻었고 가짜에서 얼마를 했다라고 표가 똑같은 표가 아니에요. 진짜에서 몇 표를 두고 가짜 몇 표를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난 권한을 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저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서울시장이 여러 분 나오셨는데 그만둔 분도 있고, 그래서 오세훈 씨하고 그 두 분만 찍혀 나온 이세지가 표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혹시 확인하셔 공개하지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 여러 명이 나왔는데 딱 두 사람만, 예를 들어 그 정원호하고 그 다음에 오세훈만 그 인수되어 있는 두 개 표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게 어떨 때는 오세훈이가 일본으로 뭐 이렇게 앞에 가 있고 어디 뒤에 가 있다. 예, 그런 건 다 육안으로 감시가 가능죠. 확인이 가능하겠죠. 예, 그건 광학기계까지 동원할 필요 없이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 이게 나오면 끝입니다. 딱 두 사람만 나와 있는 두 표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47만 표를 전수검사한다고 그랬어요. 본투표의 경우에는 우측에 하단에 가위로 잘랐어요. 예. 그러면 그 번호표가 있습니다. 번호표를 다 247만 그거를 쪼로록 일렬 번호로 배열을 해서 번호가 빠졌느냐 빠지지 않았느냐를 검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외사전 투표도 그 바코드를 전부 다 읽을 거예요. 바코드를 전부 읽어서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코드와 이 바코드가 다 일치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강주원 박사는 지난번에 자살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대선에서 강남에 10만 명이 아니다, 한 5명밖에 없다, 10만 명이 다 왔으면 자살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멀쩡히 살아 계세요. 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47만 평을 전수조사하겠다. 인원은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필요하다. 가능한 게 국가가 하는 거니까, 국회가 하거나 특검이 하는 거니까 가능하다. 할 때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의심이 가는 것들은 잡아서 샘플링을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다른 국책연구기관에 보내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CIA나 FBI 그리고 모사드에 줘서 이런 종이의 특성이 이렇게 나왔으니 전 세계, 특히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인쇄물의 특성과 유사한지를 조사를 해달라 라고 하는 것까지 할 겁니다. 예? 예. 예. 일단 뭐 동남아시아까지 하죠. 예, 동남아시아까지. 하여튼 우리는 힘이 안 되니까 미국이나 그 다음에 모사드 같은 기관에 그것까지 전부 의뢰할 겁니다. 우리가 방수 동의원서 검사까지도 할 거예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아주 여기에 247만 표가 있으니까 다 바꿔놨다, 오케이. 다 바꿔놓으면 가짜표가 더 많겠죠. 예, 이거는 절대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윤상인이처럼 이거를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 개표해가지고 뭐 가져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증거인멸입니다. 이거는 이상무가 손대기 전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박수 쳐주십시오. 예, 시청률이 좋았어요.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충주라든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에 간다는 이제 작년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제가 하나만 힌트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송파 구청장 있잖아, 그죠?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송파구청장도 있고 서울시 교육감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비례대표가 종류가 많잖아, 그죠? 그건 다 분류할 텐데 송파구청 예를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지금 구청장 일하고 있잖아, 그죠? 당연히 국민의 후보잖아, 그죠? 저희들이 이제 수학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송파구청장이 10만 표를 이겼습니다. 10만 표. 수학으로 따지면 10만 표를 이겼는데 선관위가 국민의힘 후보는 3만 5천 표만 이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3만 5천 표 이겼대. 아니야. 그러니까 송파구청장도 자세히 안 보면 이거 이겼으니까 됐구나 하고 집에 송파구청이라는 거고, 그래프라든가 다 분석을 해보면 이게 송파구잖아, 그죠? 우파 국민이 많이 사니까 10만 표 차이를 이겼어.
근데 지금 35,000표야. 그 지금처럼 충돌처럼 하게 되면 그냥 손으로 세.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은 아하, 35,000표 이겼는지 10만 표 이겼는지 금방 나오지만 지금 우리 이상로 박사처럼 하게 되면 송파구청 10만 표를 사전투표로 분류하고 본투표로 분류하고 컴퓨터로 분류한 걸 다 놓고 실제로 저 과천에 있는 데 가면 또 컴퓨터 속에 있는 게 다시 또 있어. 그걸 다 맞춰가면서 일단은 진짜 가짜를 먼저 분류해놓고 진짜 가짜를 다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진짜 가짜 중에서 송파구청장 찍은 사람을 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는 거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는 게 아니라 세는 거는 나중에 세고 인쇄 전문가 전부 다 현미경을 247만 장을 한 장 한 장 돼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의심스러우면 인쇄 전문가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건 진짜다 가짜다 진짜 안 되면 아까 이상로 박사님 말한 대로 파자에 관계없이 우리가 다른 과학 우리나라 똑똑한 데 많잖아 그죠? 진짜 가짜 또 분리한 데 기관도 보내가면서 과학적으로 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이상로 박사님의 생각입니다. 괜찮습니까? 예, 박수 좀 주세요. 자, 그럼 황동석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이걸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이제 법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부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할 때 검증을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진짜 가짜를 가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검증 절차가 진행될 때 지금 재검표도 검증을 한 절차잖아요. 숫자를 세서 실제 숫자가 맞는지 아닌지 또 무효표가 더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특정 후보에게 넘어갔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건데 이 검증 절차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그냥 사람 숫자만 세지 말고 과학을 도입하자는 거예요. 과학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법적으로 진행되는 건 사회과학적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이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면은 여기서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는 핵심적인 것부터 저는 잡으라라고 이제 권해드리는 거죠. 제일 빠르고 간편하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법원에다 요구하든지 또는 선관위에 요구하고 그거를 관철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의 선관위나 또는 법원이 하는 검증은요 재검표예요. 숫자를 세는 거로 그친다고요. 숫자를 세면서 도장이 제대로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그런 유관 정도만 보는데 요번에는 그게 아니고 부정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차원 더 높이자 그럴 때 뭘 요구할 것인가 말씀 들어보니까 첫 번째 요구할 게 뭐냐면은 일단은 루페라고 해서 우리가 자세한 고급 돋보기를 들이대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인쇄 전문가들은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쇄 형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쇄 형태를 보게 되면은 사전 투표는 우리가 지금 사전 투표는 한 장씩 프린터에서 뽑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한 장씩 뽑아져 나오는 프린터 형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심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사전 투표에 무더기로 들어가 있는 가짜 투표용지가 투표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왕창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프린터에서 안 뽑고 이거를 인쇄소에서 인쇄기로다가 대량으로 뽑았다라고 상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인쇄기에서 나오는 그 프린트 방식하고 조그만 우리가 집에서 쓰는 어떤 프린터 방식하고 그거를 자세한 돋보기로 보게 되면은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도입하자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법원에 요구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또 내지는 방사선 동의원소까지 이렇게 요구하면은 걔네들이 나가 자빠져요. 핵심은 뭐냐? 우리가 요번에는 루페하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 지질이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중량계하고 정밀 중량계하고 이런 거 몇 가지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변호사나 당사자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이제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다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검증하는 방법, 법적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갖다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창녕에서 촬영 금지, 촬영을 갖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당사자들 또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이의신청하면서 다퉈야 돼요. 왜 다퉈야 되느냐면요. 법원의 모든 재판은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왜 공개할까요? 그냥 조용히 자기네들끼리 재판할 수 있는데 왜 공개하느냐면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거예요. 사법권이 독립적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사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게 재판과 심리는 공개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고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공개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재판은 다 공개하도록 돼 있고 검증 절차 또한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 선관위 위원장이 만일에 이 부분에 관해서 사진 촬영 금지한다는 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공개를 금지한다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왜 공개된 거를 너희들이 왜 숨기려고 드느냐, 너희들의 일반적인 문서화된 거로 다 정리할 것으로 다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요. 여기가 이제 재판은 아니에요. 지금 진행되는 거는 창원 선관위의 선관위원장으로서 지금 소청 절차가 진행되는데 미안하지만 소청 절차도 법원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심판법, 이 행정심판법이 준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심판법이 되는데 거기도 공개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뭐냐?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는 필요하면은 제가 볼 때는 촬영도 가능하고 녹화도 가능하고 그걸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개표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요. 선거 투표지, 투표용지는 숫자를 셀 때 숫자를 세는 과정을 우리가 개표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개표 절차라고 그러는데 이 개표는 우리 송파구에서도 봤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 공직선거법이 공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참관인들도 현장에 들어가 있지만 밖에 여기 관람석에서 일반 국민들이 들어와서 공개된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개표 과정 자체가 공개된 과정인데 하물며 그 검표하는 그 재검표의 투표용지를 몇 장인지 세는 과정에 국민이 참여 안 할 필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참여해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창원 선관위원장이 나는 너희들 공개 안 하겠다, 사진 촬영도 금지하겠다, 이건 무슨 계획장이에요? 헌법에 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심리와 재판은 공개한다라고 헌법에 쓰여져 있는데 아까 헌법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헌법이 왜 그 조항을 두었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법권이 독립됐다는 건 뭘 뜻하느냐, 어떤 권력자한테 독립됐다는 것이고 어떤 힘 있는 사람한테 독립됐다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공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헌법은 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공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기밀로 다 분류된 거 아닌 이상은 공개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이다라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창원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우리 이번에 내려가시면서 적극적으로다가 공개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검증할 때 이제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 이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사회과학적인 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보충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받으셔야죠. 예, 그러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이요? 혹시 예, 저는 이상로 박사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사드랑 CIA에 이렇게 문제 투표지가 나오면은 이 보내서 이걸 이제 검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시간도 걸리고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모사드나 CIA에다가 이 날짜가 잡히면은 검증 날짜가 잡히면은 그 기관에서 좀 참관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저 성관이나 판사가 촬영 금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사드나 이 CIA에다가 그 기관이 여기서 캠프 딱 차려놓고 참관을 한다면은 그 성관이나 이 사람들도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공정성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요. 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합법적으로 국가기관이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국회가 직접 하거나 국회에 예를 들어 저는 이 윤상현 특위위원장에게 네가 팀장이 되든지 주진우 의원을 팀장을 만들어주면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쳐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내가 특별검사 특검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입장으로 하겠다는 거지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는 막 특별검사니까 이거저거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돼서 공무원으로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사드나 이런 데 들어오는 걸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요. 이거 검표할 때 여기 그 스틸박 한국 대사, 예, 주한 한국 미국 대사를 통해서 참관해라. 그리고 전문가를 보내달라. 모사드한테 얘기해서 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광학검사는 그날 다 끝나요. 따라서 광학검사가 끝나기 때문에 제가 화학검사나 방사선 검사나 그 다음에 그런 걸 하겠다는 거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이 투표지를 인쇄한 인쇄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쇄소를. 그 인쇄소가 우리나라에서는 특별검사보가 되면, 특검보가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쇄소를 다 조사할 거예요. 예? 나 검사인데 뭐 그거 잘해요. 다 조사해서 특성을 이거하고 똑같으냐 인쇄소를 잡아낼 겁니다. 만약에 이게 외국에서 왔다. 지금 아까 저기 가셨는데, 예, 저기 계십니다. 저분은 우리나라가 아닌, 이번 6.3 선거도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쇄소를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미국의 CIA나 FBI 보내고 모사드에 보내서 너희들은 정보기관이니까 좀 지금 미국에도 그 부정 투표지가 배달됐어요. 산둥수반도에서 하는 게 그거와 검사를 해서 똑같은 인쇄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할 일은 뭐냐면 이거 6.3 대선에 570에서 560만 장? 예, 이 장주환 560만 장의 벽돌 투표지가 있어요. 그 벽돌 투표지와 이 벽돌 투표지가 동일한지를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광학 검사만 하면 그날로 끝나요. 이게 진위가 드러나니까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과학 검사를 한다는 얘기는 인쇄소를 잡아내서 이것이 외국에서 인쇄, 즉 중국에서 인쇄했다면 중국이 우리에 개입한 거죠. 지금 중국이 오늘 또 얘기했어요. 자기는 미국 선거에 개입한 일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미 어느 주 19개 주로 명단까지 발표했어요. 이재명이가 그랬죠. 비아냥 거렸죠. 아니 왜 중국을 들먹거려? 중국하고 한국 선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중국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화학검사, 동위원소 검사, 종이 재질 검사, 그리고 일제 절단면 검사 이런 걸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인쇄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살펴보겠다. 그것이 우리 저 힘이 없으면 미국의 CIA나 FBI
또 모사디에 부탁해서 그 중국의 인쇄소에서 나온 것과 비교를 해달라,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을 비교해달라는 연구를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겁니다. 예. 자, 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 완벽한 점검 그건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못 믿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장기간 동안 이렇게 보존이 되는데 이걸 온전하게 보존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지 쉽게 생각해서 얼마든지 교체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대해서 염려가. 많은 분들이 그걸 좀 걱정하세요. 이걸 벌써 오염됐다.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러면 오염이 됐으면 어떡할까요? 가짜가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저는 아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짜 같다는 거를 숫자를 맞춰놨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투표지의 질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급한 시간이니까 숫자만 맞춰놨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숫자도 크로스 체킹하면 다 나와요. 숫자도 크로스 체킹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사이버 팀이 있어요. 사이버 중대가 있어요. 사이버 1소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고 사이버 2소대는 여기서 하는데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장소 옮기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로그 기록과 저기 로그를 비교하니까 바꿔놨다고 해서 문제가 더 커지면 커졌지 또 작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부정의 증거가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247만 표죠? 247만 전수조사하겠다는 전수조사. 그래서 800에서 한 10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부방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부방대 조직분들이 조직화가 잘 돼 있고 훈련이 잘 돼 있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우리 팀으로 포함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됐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오염을 시켰으면 더 좋다. 왜? 가짜가 더 많으니까. 다음 이제 황 교수님 계속해서 아까 헌법 뒤편 본론. 이제 시청률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재헌절을 갖다 엊그제 지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 국민주권으로 됐다는 부분에 관해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엄청난 일이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다가 지금 여기 올공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뭐냐면은 여기서의 구호는 딱 네 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만 하고 있어요. 나머지 모든 목소리들은 지역적인 목소리로다가 외곽의 위성처럼 두고 있을 뿐이라고요. AAB라든지 한미공조라든지 저쪽에 2-1에서 있잖아요. 그것도 뭐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는 핵심 부정선거, 재선거를 중심으로 형성돼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권의식 속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핵심 주장에 그거를 해치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정치구호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개입하지 말라라는 게 여기 쓰여져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 2030 청년들이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을 쥐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저는 에너지라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디서 망하냐면요, 진영 논리에서 망해요. 다시 말해서 너 우파야 좌파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념을 가지고서 너 공산주의 이념이야 자본주의 이념이야 라고 질문하고 넌 어느 편이냐고 강요한다고요. 그리고서 그거로다가 여기를 반 가르려고 하니까 그거를 2030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좌우 이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 주권자로서 하나다라는 거고요. 선거권을 피해받은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내 선거권을 침해하는 걸 참지 못하겠다는 거고, 그런 국가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그 국가가
진보여도 상관없고 보수여도 상관없고 뭐 좌우 가릴 필요 없이 그런 국가라면 필요 없다. 우린 나라를 똑바로 세우겠다는 의미에서 여기 2030 올공의 청년들의 생각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바로 그 생각이 헌법의 핵심 이념이에요. 지금 헌법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는 자기네들 진영 이론이 먼저 위에 올라선 상태예요. 국민을 쫙 둘러 갈라놓고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 행태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따가요.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 다 받을게요. 일단 논리 전개를 쭉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는 어떻게 보기에는 좋은 질문 같은데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은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많아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엄마는 80% 좋고 아빠는 60% 좋고, 이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질문하면은 어린아이는 당황해가지고 둘 중 안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현재 정치인들한테 당하는 핍박이 바로 그거예요. 마치 자기네들이 엄마 아빠처럼 애한테 둘 중 하나 선택하라라고 강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둘 다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헌법이 쓰고 있는 게 복지주의예요. 복지주의. 무슨 뜻이냐? 자유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자유시장주의만 가지고선 안 되겠다. 왜냐? 자유시장주의만 하면은 자본주의만, 순수 자본주의만 하면은 나라가 양극화가 돼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방법으로 국가가 시장에 조금 개입하겠다 라고 해서 시장의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독과점이 너무 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양극화가 생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못 사는 사람까지 함께 잘 살자라고 하는 헌법에 쓰여져 있는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이 모두 함께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함께 잘 살자라는 그 이념을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의 재헌 때부터 만들어진 복지주의예요. 그런데 이 복지주의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역사적인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다 과거의 것을 딛고 일어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근대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 뜻은 뭐냐면요. 국가는 빠지고 시장에서 알아서 완벽하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어 라는 게 근대 자유시장주의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우파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 근대적 생각으로다가 거기서 뭐냐? 그래서 야경국가예요. 국가는 너는 야경이라도 하라. 이렇게 그때 이론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대 자유시장주의,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손 자체만으로다가 세상을 살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한다고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독점은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담 스미스의 자본론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굉장히 드문데, 아담 스미스가 반대했던 건 뭘 반대했느냐? 독과점을 반대한 책이에요. 그 책이 경쟁 사회를 만들어 두게 되면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자본론의 핵심인데, 그런 걸 잃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자유만 된다라고, 시장이만 다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근대에서의 자본주의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50년 정도 그렇게 국가는 야경만 보라고 그랬더니 자본가들이 모든 재산, 자산 모든 걸 다 갖고 노동자들은 거의 밑바닥에서 거지처럼 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작가 그 작품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걸로 인해서 일단 자본주의만으로다는 우리가 다 함께 잘 살기는 힘들다라는 건 이미 밝혀졌고요. 두 번째, 우리 역사에서 망한 공산주의로다가 이렇게 갔어요. 그걸 보고 나서 막스가 생각하기를, 자본주의로 가게 되면은
자유시장주의로만 가게 되면은 모든 세상이 완벽하게 이렇게 양극화되니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해서 막스가 제기한 게 뭐냐면 생각한 게 이들이 보니까 소유가 문제다. 돈 가지고 소유권이 문제니까 각자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 소유권을 없애버리면은 다 같이 행복하게 n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겠다라고 막스가 착각한 거예요. 착각해서 공산주의를 선언하고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실제로 국가로서 실험이 됐다고요. 소비에트 연방, 그 다음에 중국, 북한.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러면은 이들이 분배할 때 아까는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네 거 내 거 나눴는데 공산주의에서 분배 방법은 뭐냐? 소유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눠줄게. 누가? 국가가 나눠서 내가 나눠줄게. 근데 국가는 그 당시에 이미 국민주권으로 넘어왔으니까 민주주의적 방식으로다가 나누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민대회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고 정치위원회가 또 상무위원회를 만들고 상무위원회에서 주석을 만들고 그래서 독재자 주석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레닌 스탈린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눠라 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중국의 형태가 바로 그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김일성이 했던 것도 공산주의고요. 뭐냐? 말이 공산주의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겠다고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누는 형식은 뭐냐? 공산당끼리 나눠 먹고 국민들은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나눠준단 말이에요. 공정하지 않은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게 뭐냐? 자유시장주의만 가지고 있어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나누는 방법만 가지고도 위험하다라고 이미 벌써 세계사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어디에 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고 제3의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방식보다 먼저 거래해서 자유롭게 거래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렇게 나눠보니까 우리 역사적 경험으로다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양극화가 심해질 테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국가가 민주적으로 뽑아낸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출된 국가기관이 나서서 일부 수정하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서 대한민국 헌법은 복지국가를 이렇게 두 가지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를 합친 복지국가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 헌법의 기본 아이디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헌법의 정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옛날 구태를 따라서 어떻게 너 자본주의 할래? 공산주의 할래? 자유주의 할래? 민주주의 할래? 뭐 이런 식으로다가 국민들한테 좌파할래? 우파할래?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둘 중 하나라고 택하고 만일에 한쪽에 속하지 않으면은 너는 머리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너는 뭐 불확실하고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쪽 다 균형을 잡으라라고 처음부터 써놓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요.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왜냐? 그 정치는 뭐냐? 양쪽을 갈라놓은 건 뭘 뜻하느냐? 이미 역사적으로 틀렸다라고 확인된 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헌법학자로서 울분이 터진다고요. 하나도 모른 척 하겠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정치하면서 국민들한테 대대지 취급하면서 선택하라고 강요하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공의 2030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꼴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정치적 구호는 여기서 외치지 말라라고 하는 세기를 받고 있어요. 저는 저거를 보고서 아, 여기 2030 청년들의 정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구나. 최소한도 우리가 진영 노름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만큼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통하냐면은 여기서 진영 싸움으로다가 대충 갈라치기 하는 게 이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현장이 무서운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여기를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요, 이 자리는 단순히 선거권 침해를 넘어서 첫 번째 거를 넘어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로 태어나면서 밑에 있는 좌파도 우파도 너희들 얘기해봐. 너희 생각이 어떤 면에서 옳고 어떤 면에서 틀렸어. 이런 거를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그 다음에 주권자답게 판단해서 이쪽이 지금에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좌파적 정권이 하는 얘기가 옳은 것 같아. 그쪽에다 투표를 많이 해줘서 이쪽이 정권이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누가 그렇게 너무 많이 가라고 그랬어? 그러면 공산주의로 가는 거잖아. 잘못됐어. 오히려 오른쪽에서 얘기하는 우파 보수 정권, 보수 정당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 맞아. 그러니까 국민이 생각을 바꿔서 이쪽을 많이 찍어줘서 정권을 이쪽을 탄생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 헌법에 쓰여져 있는 선거권이 바로 그거라고요. 지금 102030의 청년의 목소리는 단순히 여기서 선거권 침해를 당했다.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이 좌우를 넘어서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헌법학자로서 와,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갈 수 있겠다. 제가 2030 올공에 대해서 철저히 내가 우리 청년들을 밀어주는 이유는, 법적으로 다 밀어주는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너무 과다하게 좌우에 치우치는 모습, 실제로요, 제가 걱정하는 거를 이런 말씀도 드려볼게요. 이런 말씀, 6.25 전쟁이 있었다고요. 미국과 소련의 이념 전쟁, 냉전 속에서 우리는 대리 전쟁을 치렀다고 볼 수 있어요. 띨띨한 정치인들 때문에.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전쟁을 치르면서 우린 뭘 했냐면요, 군인들만 총 들고 싸운 게 아니고, 이게 전선이 북과 남으로 오갈 때마다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공산 쪽으로 되면은 경찰 가족, 군인 가족들을 다 죽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또 반대로다가 이쪽에 자유진영이 또 땅을 점령하게 되면은 또 공산주의라고 해서 또 죽였다고. 이건 뭐냐? 국민이 어리석어서 그런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까지 이념이 뭔데요? 우리 헌법이 써놓고 있잖아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어떤 이념을 구현하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 거기에 우리가 하나가 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 2030 올공 청년들의 모습이 이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다. 왜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죠, 그 속에서도 왜 일제를 겪고 나서 전쟁 투기에서 이들이 만드는 이 헌법이 왜 이런 헌법으로 귀중하게 나왔는가. 우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시간 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찾아주신 예, 감사합니다. 분들께 안내할 오늘 시간. 경제 보냈죠?